저희가 이제 기자회견을 하게 된 취지에 대해서 짧게 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상인 관련해서 그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대주주가 과거 골든 브릿지에서 상상인으로 바뀐 게 불과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 인수 과정에서 이제 회사 경영 현황을 파악하고 이런 과정들 빼면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느끼는 어떤 상상인의 경영과 관련한 것들은 3, 4개월 정도밖에 파악이 안 된 상태여서 저희도 사실은 대주주 그 상상인 저축은행 그리고 유준원 대표 개인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그 스타일이나 경영 방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그 지난번 PD 수첩 그다음에 뉴스타파 이렇게 방영 이후로 의혹들이 거침없이 제기되고 그걸로 인해서 고객들이 좀 이탈하는 그런 문제까지도 발생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검증 작업을 아니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검증 작업은 일단 검증 작업의 계기가 PD 수첩이나 뉴스타파의 보도이기도 했지만 그 보도 이후 이전해서 대주주인 유준원 대표는 내부적으로 그다음에 대외적으로도 그랬지만 그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지속적으로 얘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증을 해서 그 대주주의 진술이 그다음에 회사의 입장이 맞는지에 대해서 저희도 조직 보위 차원에서 검증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참고로 저희 골든브릿지 투자증권 노동조합 지금은 상상인증권 노동조합인데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희는 골든브릿지 전 대주주 이상준 회장 상대로 이상준 회장의 부도덕한 경영, 그다음 배임에 대해서 끊임없이 싸워왔고요. 그래서 2012년도에는 586일 동안 파업투쟁도 불사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결국 이상준 회장 법정에 세웠고요. 그래서 1심이지만 실형 판결까지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경영자의 딴짓하는 경영자, 부도덕한 경영자, 그다음에 돈 빼내가는 경영자는 기본적으로 회사 망하게 하는 경영자라는 인식이 내부적으로도 확고한 경험치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더더욱이나 그 정확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검증 작업을 하였고요. 저와 우리 이수창 부지부장, 수석 부지부장이 유준원 대표 면담부터 해서 그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 그다음에 관계 서류까지 열람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고 우리 부지부장도 그렇고 증권회사 20년 가까이 근무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 부지부장님은 공인회계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감사준법 회계 쪽에서만 10년 이상 근무를 했던 거여서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검증했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기자회견문이 길다면 긴데요. 기자회견문은 아마 처음으로 코링크 WFM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서 논리적으로 제대로 짚어본 첫 번째 문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검증하는 것만으로도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는데 저는 상당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검증한 바로는 일단 코링크라든지 코링크 실소유주 의혹이라든지 특히 증권 인수와 관련된 검찰 특혜설, 그다음에 외압설, 이것은 사실관계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과정들을 지금부터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질의응답 통해서 혹시 제가 짚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같이 또 토론 아닌 토론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코링크 P 관련 상상인 실소유주 의혹입니다. 가장 전제가 되는 것은 과연 그 유준원 대표 개인이나 그 다음에 상상인 소유, 상상인 그룹 소유, 상상인 저축은행, 그 다음에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이 과연 코링크의 실소유주로 볼만한 의사결정권이라든지 중대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코링크와 관련해서는 그리고 WFM과 관련해서는 유준원 대표 개인의 자금 거래가 드러난 것은 전혀 없고요. 오로지 상상인 저축은행, 그다음에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과의 거래 관계,
드러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은행의 거래 관계는 기본적으로 거래 내역과 자금 흐름을 통해서 검증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금융감독원이든 검찰이든 그 내용을 바로 자료 확보도 용이하고 인지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많은 언론들이 제기한 실소유주 의혹의 핵심은, 실소유주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출자나 적어도 출자로 볼 만한 그런 정황들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거래 내역을 통해서 그다음에 진술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대출 관계 그리고 그 대출한 금융회사의 지위를 벗어난 다른 특이한 거래 내용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WFM이 발행한 전환사채 12를 에돈 파트너스라는 투자회사가 인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인수한 전환사채를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으로부터 담보를 맡기고, 담보로 12를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아서 현금화합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에돈 파트너스가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에 돈을 빌려서 WFM의 시비를 산 것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돈 파트너스가 WFM의 시비를 투자한 다음에 저축은행으로부터 그걸 현금화했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대출 거래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저축은행과 에돈 파트너스, 그 다음에 저축은행과 WFM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것이 이러한 대출 관계에 전환사채가 들어갔다라는 것 때문에 되게 낯설어하시고, 이게 투자인지 아니면 대출인지 개념이 혼재되어 있거나 혼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로 본다고 하면 당연히 중대한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다시 말하면 투자라는 것은 그 WFM의 가치 증가나 가치 감소가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의 손익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고요. 대출자라고 하면 WFM의 가치 변화는 아무런 그 상상인 저축은행과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자만 받으면 되는 것이니까요. 경영에 관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자회견문 3쪽을 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 상단을 보시면 WFM이 시비를 발행을 에돈 파트너스에게 합니다. 그러면 에돈 파트너스는 그 발행된 시비를 담보로 해서 상상인 플러스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시비 인수 대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런 특수한 관계에 의해 직접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으로부터 WFM이 대출을 받지 않고 에돈 파트너스가 끼는가? 그 다음에 왜 매개로 전환사채가 등장하는가는 밑에 거래 동기를 보면 이 3자의 그 이해관계가 합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밑에 보시면 WFM의 경우에 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냥 직접 대출을 받거나 저축은행이나 다른 금융회사나 개인이 되었건 직접 대출을 받는 것보다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그 전환사채는 아시다시피 사채와 전환권이 결합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환권을 행사하면 WFM의 주가가 상승하면 그 차익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금리는 낮게 대신에 전환권으로 주가 변동 차익을 얻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전환권의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금리는 싸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WFM은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에돈 파트너스 입장에서는 그 CB 금리가 낮은데 낮은 금리로 WFM에 그 돈을 빌려주는 꼴이고 전환사채 이자를 받는 대신에 그 저축은행에는 높은 금리의 고리의 어떤 대출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나머지 그 금리 차액, 지금 여기서 보시면 12금리는 6%, 그 다음에 상상인 플러스가 에돈 파트너스에 담보대출 해주는 금리는 12%입니다. 6%의 손해를 에돈 파트너스가 부담하게 되는데, 이자 차이, 이거는 전환권 행사로 인한 이익으로 손해를 감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주식 WFM 주식을 살 수 있는 옵션을 에돈 파트너스는 구매하는 것이고, 그 옵션의 가격이 6%의 금리 차이 비용으로 조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돈 파트너스는 적어도
전환 차익이 자기가 추가로 부담하는 6% 금리보다 크다라는 유인이 있어서 거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상인 플러스 같은 경우는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WFM과 정반대 이유입니다. WFM에 직접 돈을 빌려주면 WFM이 그 12%의 금리를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대출 거래가 성사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애돈 파트너스가 전환권 행사 차익을 가지고 높은 금리로 끼어들기 때문에 상상인 저축은행은 직접 거래하는 것보다 전환권을 끼고 전환사채를 통해서 거래하면 훨씬 더 이익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3자 이익이 합치되어서 전환사채를 매개로 하는 대출 거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의 대출 거래가 WFM이나 코링크에만 한정된 특혜였느냐? 그게 아니었습니다. 교환사채, 전환사채, 그 다음에 신주 인수권부 사채 등의 담보대출 거래 방식은 이러한 3자가 윈윈하는 거래 방식이기 때문에 상상인 저축은행과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이 2018년도만 7천억 원 정도를 이런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상인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특이한 거래도 아니고 그 다음에 7천억 담보대출 거래 중에 220억 정도 차지하는 WFM이나 코링크가 중요한 거래처도 아닙니다.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특이하게 또 언론에서 실소유주 의혹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전환사채 100억으로 WFM이 조달한 돈을 가지고 갤러리아 포레라는 부동산에 투자하고 근저당권을 애돈 파트너스, 또 애돈 파트너스는 그 근저당권을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에 근질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넘겨서 결국은 WFM이 소유한 갤러리아 포레라는 부동산을 결국은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이 근질권자로서 소유권을 행사하는 거 아니냐라는 걸 근거로 또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하시는데 그건 사실관계가 그렇습니다. 이 애돈 파트너스가 WFM의 전환사채를 발행받으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서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고요. 애돈 파트너스가 그 부동산을 전환사채의 담보물권으로 근저당 설정하는 순간 그 전환사채는 근저당권부 전환사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세트가 되는 것이죠. 당연히 그 전환사채가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동산, 근저당 설정된 부동산도 근질권의 형식으로 상상인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부동산 근질권 설정이 아니라 전환사채와 결합된 부동산 담보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방식 이게 거래 내역으로도 확인되는 방식이고요. 이 방식을 통해서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은 담보권에 대한 어떠한 가치 증가에 대한 이익도 누릴 수 없고요. 물론 가치 하락에 대한 손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WFM 주가가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이익도 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설사 WFM이나 중간에 끼어있는 애돈 파트너스가 부실화되어서 상환을 못하는 경우에 그 담보권, WFM이 발행한 전환사채에 대한 담보권자인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 갤러리아 폴의 부동산에 대한 근질권자인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이 종국적으로는 부실화되었을 때 채무 상환 이행을 못했을 때는 결국 저축은행이 가져가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축은행법에 따르면 대출해준 금융회사가 담보권 실행의 방식으로 담보물권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바로 소유주가 되는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든 반대 매매가 되었건 공매나 경매가 되었건 그것을 현금화하고 그것으로 차입금을 상환한 다음에 나머지 잔액은 채무자에게 돌려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은 담보물건이 되었건 WFM의 주식이 되었건 어떤 경우에도 가질 수 없는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저축은행법에 제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축은행법과 시비를 매개로 한 대출 방식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대출자의 위치에 있지 투자자라든지 실소유자의 위치에 있을 개연성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준원 대표나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이 코링크나 WFM의 그 실질적인 쩐주라면 그렇게 담보를 철저하게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 소유 회사에 그렇게 불편하게 근저당, 근질권, 시비 발행 방식으로 우회 지원할 이유도 없고요. 이후에 나중에 보시겠지만 코링크 PE 같은 경우는 WFM 주가가 하락하자 반대 매매를 해버립니다. 반대 매매하면 주가가 하락해요. 실소유주가 자기가 소유한 회사에 주가 하락이 되는 방식으로 큰 돈도 아니고 코링크 PE가 대출해준 돈은 20억에 불과하거든요. 20억에 불과한 그 차입금 상환 받겠다고 자기가 실소유한 회사에 주가를 급격하게 하락시킬 이유는 경제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그 이번에는 팬덤 파트너스라는 회사를 애돈 파트너스와 똑같은 방식으로 WFM이 발행한 100억의 전환사채를 담보로 또 대출을 해줍니다. 그것 또한 같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결국 총 200억 원을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은 그 WFM에 전환사채를 매개로 한 방식으로 대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중에 50억은 변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150억이 남아있고 그 150억 중에 100억은 갤러리아 포레라는 부동산이 담보로 되어 있어서 대손 위험이 없습니다. 근데 나머지 50억은 운영자금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전환사채를 제외하고는 담보가 없기 때문에 지금 WFM이 거래 정지 상태고 만약에 부도가 난다 그러면 50억의 대손을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은 입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코링크 P에 대한 주담 대출도 있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두 가지 의혹이 있는데요. 그 정경심 교수 관련되어서 조범동 씨에 도피 자금으로 20억 대출해 준 거 아니냐라는 의혹 한 가지. 그 다음에 그 코링크 PE가 WFM을 인수할 때 그 무자본 M&A의 전주 역할을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이 한 거 아니냐라는 두 가지 의혹입니다. 그 관련해서 내용을 보시면 일단 그 코링크 PE의 주식 담보 대출 시기가 2019년 6월 17일입니다. 20억 대출해준 시기가. 근데 이 시기는요, 그 조국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게 8월 9일입니다. 6월 17일에는 그 조국 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되기 훨씬 이전이고요. 그 작은 규모의 선로만 나돌 때입니다. 그때 빌려준 20억이었고요. 그 20억이 중간에 그 상환되고 차환 발행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날짜가 8월 20일입니다. 2019년 8월 20일. 그 시기가 이제 조국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이제 극대화되고 뭐 청문회 같은 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의혹이 전국됐는데 일부 의원실에서는 그것이 도피 자금으로 신규 대출된 것으로 착각했던 것이죠. 그 신규 대출이 아니라 그 대출 경위를 보면 코링크 PE가 주식 담보 대출을 받을 때 담보로 제공한 것이 WFM 주식인데요. WFM 주식을 실물로 담보 제공을 합니다. 저축은행에. 그래서 그 실물을 그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 측이 통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관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자증권 제도가 2019년 9월 16일 전면 시행하게 됩니다. 전자증권 제도가 시행이 되면 실물로 가지고 있던 주식들은 모두 다 그 예탁원에 위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2019년 8월 19일 그 상상인 저축은행은 코링크 측에다가 WFM 주식을 계좌에 예탁원에 입고를 하고 질권 설정을 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근데 그 코링크 PE는 그걸 거절을 하였습니다. 거절 이유는 6월 17일 최초 그 주식 담보 대출을 받을 때 그것이 코링크 PE의 공시 사항이었는데 그들이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8월 19일 날 실물 입고를 하게 되면 질권 설정을 하게 되면 더 이상 감출 수 없기 때문에 그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청문회도 엮여 있고 하니까 그 공시 불이행 의혹까지 나오는 게 두려워서인지 대출 약정을 2019년 6월 17일 당초 맺은 날짜가 아니라 8월 19일자로 대출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바꿔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상상인저축은행 쪽에서는 그것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코링크 P는 그 금액을 그대로 상상인 그 플러스 저축은행의 신규 대출 형식으로 차환을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던 것이고요. 상상인 그룹에서는 어쨌든 그 상환 여력은 없는 상태에서 담보는 충분하니까 그것을 차환하는 것에 동의를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갚을 돈이 없으니까요. 거기다 담보는 있으니까. 그래서 차환 대출을 해준 것이고 그 차환 대출이 마치 신규 대출로 오인되어졌다. 그다음에 그 계기도 차환 대출의 계기도 전자증권 제도 시행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8월 20일 날 그래서 그 차환 대출 약정을 맺은 이후에 8월 28일 날 주가가 폭락을 하게 됩니다. 코링크 관련된 사모펀드 의혹이 증폭되면서 그래서 그 주가가 하락하였기 때문에 담보 비율에 하회하게 되어서 상상인 저축은행은 반대 매매를 내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추가적인 주가 하락이 있어가지고 그 8월 28일 말고 9월 9일 날 또 2차 반대 매매를 내보냅니다. 그래서 9월 11일 날 최종적으로 20억 원을 반대 매매를 통해서 상환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코링크 P와 관련된 20억 대출의 그 공식적인 그 흐름이고요. 그래서 그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은 그겁니다. 상상인이 코링크 P의 실소유주라면 그 반대 매매를 통한 담보권 실행 방법은 굉장히 그 주가 하락 위험이 크고 해서 코링크의 손해가 확대되는 방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 매매를 실행했다라는 거, 실소유주라면 그 손실을 끼치면서 할 이유가 없죠. 그다음에 그 공시 위반에 대한 부분도 실소유주라면 감추는데 조력을 했어야죠. 근데 그 대출 계약을 공시 위반을 숨기기 위한 은폐 계약을 맺어달라고 했을 때 바로 상상인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공시 의무 이행하라고 공문까지 바로 그 시점에 8월 20일 날 코링크 P에 보내게 됩니다. 그런 일련의 그 행위들이 코링크 P와 WFM의 이해관계와 상반되는 채권자로서 자기 채권 확보에만 그 올인하는 그런 그 행동 양태라는 것, 그것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 이번에 그 상상인 저축은행, 그다음에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은 그 이례적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올해 그 고강도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 기간이 무려 5개월 20일, 거의 6개월에 육박을 합니다. 통상 그 금융회사에 대한 금감원의 감사는 10일 정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연장 사유가 있으면 추가 10일에서 20일 정도 검사를 합니다. 근데 두 개 저축은행 통틀어서 거의 6개월 동안 검사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검사 종료일이 8월 30일입니다. 이 모든 의혹들이 다 제기된 시점이 지나서 금감원의 감사가 종결되었습니다. 근데 그 금감원 감사에서 WFM과 저축은행 간의 거래, 코링크 P와 저축은행과의 거래는 하나도 제재 사항으로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실관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러면 금감원도 그 상상인 저축은행 비호하고 덮었냐? 그럴 이유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그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도, 그 다음에 골든브릿지 투자증권 인수와 관련해서도, 그 다음에 코링크 P, WFM에 대한 대출과 관련해서도 모두가 금감원의 검사 대상 업무입니다. 그 세 번을 금감원이 적어도 3년에 걸쳐서 다 무마해줬다라는 건데요. 검찰과 별도로. 그거는 사실관계에 부합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코링크 P와 WFM과 관련된 그 상상인 저축은행과의 거래관계를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골든브릿지 투자증권 인수 관련 의혹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이후에 그 코링크와 관련된 거든 증권 인수와 관련된 거든 같이 또 Q&A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골든브릿지 투자증권 인수 관련된 거는 사실은 노동조합이 당사자였습니다. 7쪽에 기자회견문 7쪽을 보시면 그런 그 일련의 과정들이 시계열로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인수 관련 의혹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승인 과정에서 검찰이 유준원 대표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특혜 아닌가, 이례적인 거 아닌가라는 의혹 한 가지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상상인 저축은행이 WFM 내지 코링크 PE에 돈을 빌려준 그런 특혜로 정권 실세, 뭐 실세라고 하면 조국 당시 민정수석 관련된 것이겠죠. 그 사람이 인허가 과정에 압력을 넣어서 그 중단되었던 그 대주주 적격 심사가 재개된 거 아니냐라는 크게 두 가지 의혹인데요.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큰 골자를 보시면 2017년 12월에 그 상상인의 골든브릿지 투자증권에 대한 실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8년 2월 19일 날 M&A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 다음에 18년 5월 9일 날 상상인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주주 적격 심사를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달이 지나서 두 달 10일이 지나서 그 노동조합이 그 심사를 신속 진행하라는 민원을 제출하고 금감원 자본시장 총괄팀장 면담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직접 갔습니다. 그 자본시장법 보면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 심사는 60일 이내에 종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 추가 제출과 자료 보완을 위해 소요되는 기간은 그 60일에서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60일이라는 심사 기한을 둔 이유는 그걸 무한정 끌지 말라는 거거든요. 2년, 3년 끌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른 대주주 적격 심사의 경우에 길어도 그 120일 이내에 대부분 다 심사가 종결이 됩니다. 심사가 무기한으로 길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기한으로 길어질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그냥 적격성 심사를 부적격으로 올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부적격으로 올리지도 않고 그다음에 결론도 내지 않으면서 두 달을 넘겨서 그 사이에 그 M&A 계약 이후에 골든브릿지 투자증권은 인수자도 매도자도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영업행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의사결정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심지어 담당 직원이 퇴사를 하는 경우에 그 후임자를 뽑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경영 공백과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는 상황이어서 노동조합은 뭐 가든 부든 좋으니까 빨리 결론 내달라. 부적격이면 다른 인수자가 또 바로 인수할 수 있도록 이거 공백 상태는 막아달라라고 촉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금감원은 뭐 회사에 그런 사정이 있는 줄은 몰랐다. 그래서 그 7월 하순이나 8월 중순 정도 되면 그 결론을 내겠다라고 제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8월 2일 날 심사 중단이 됩니다. 1차 심사 중단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그 상상인 저축은행이 담보로 잡고 있던 주식을 반대매매 처분하고 그 공시를 5일 내에 처분 후 5일 내에 공시를 해야 되는데 하루 늦게 6일째 공시를 했다는 이유로 금감원이 검찰에 패스트트랙으로 통보를 한 겁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후 공시를 5일째 하는 거를 6일째 했다라는 이유로 중대 범죄인 것 마냥 패스트트랙에 통지한다라는 거 좀 저는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하튼 고의도 아니고 그 피해자도 없습니다. 주식을 매수할 때 사전 신고 의무라든지 매도 직전에 사전 신고 의무라면 그건 중대한 피해자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공시 의무가 있는 거를 하지 않으면 대량 매매가 나올지를 모르고 피해보는 소액주주들이 생기니까요. 근데 이거는 처분 후 사후 공시입니다. 다 팔고 난 다음에 5일째 공시하나 6일째 공시하나 그게 무슨 고의가 있겠으며 그 범죄 동기인 이 범죄 동기가 없지 않습니까? 하루 지연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없으니까요. 근데 그런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그 검찰에 패스트트랙으로 통보를 하면서 이제 중단을 했고요. 그게 이제 그러면서 3개월 이상 지체가 되면서 2018년 11월 14일 날 노동조합은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 기자회견은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자회견 이후에 사실은 말이 기자회견이지 집회죠. 집회성 기자회견을 했고 그다음에 18년 11월 28일 날 심사 재개가 됐습니다.
노동조합이 근거를 대라 이거 가지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고 여론을 만들어 가니까 금융위에서 심사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의가 아니고 하루 지연 공시가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금융위의 결정으로 금감원은 심사 재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도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연말까지. 그래서 상상인이 그 M&A 계약 해지를 공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계약 해지에 매도자 측인 골든브릿지가 계약 위반이다라고 통지를 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고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라고 하니까 해지를 못 시킵니다. 그리고 1월 3일 날 심사가 재중단됩니다. 이게 이제 문제의 미공개 정보 이용 관련 검찰 참고사항 통보인데요. 이거 관련해서 결국 이제 검찰에서 이례적으로 그 면제 공문을 준 거 아니냐라는 의혹의 대상이 된 심사 재중단 사유가 이것이고요. 이건 제가 이제 그 설명을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노동자는 바로 그날 그 빨리 결론 내라고 또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1월 8일에는 그 사무금융노조가 심사 관행을 개선하라고 60일 내에 심사하게 되어 있는 것을 가부를 떠나가지고 그 10개월 가량 끄는 건 말이 안 된다, 갑질이다, 그 다음에 그 권력 남용이다라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그 다음에 1월 17일에는 골든브릿지 투자증권 전체 직원이 금감원 앞에 가서 집회를 합니다. 그 다음에 17일에 전 직원이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빨리 결론 내달라고. 그리고 1월 21일에는 그 저를 포함한 노동조합 간부들이 2주 동안 한겨울에 1인 시위를 금감원 앞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금감원장 면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금감원장 면담 저랑 그 다음에 사무금융노조위원장 그리고 그 심사를 담당한 금감원 국장 그렇게 배석을 했고요. 그때 그 감독국장이 세 가지 그 승인 요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아마 그것은 저와 동시에 그 인수자인 상상인 측에도 통보가 되었고 저도 전달을 했습니다. 그 한 가지는 그 2018년 8월 2일 심사 중단 사유가 되었던 이것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게 그 상상인 저축은행과 관련된 혐의였는데 상상인 저축은행은 인수 단계의 그 대주주가 아니라 인수 이후에 1,000억 원의 유상증자를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라는 그것도 금액도 크지도 않습니다. 그 100억 남짓이었는데 1,000억 중에 그 사람도 이제 대주주 적격 심사 대상이라는 이유로 심사가 중단됐었는데 유상증자의 상상인 저축은행을 빼고 심사를 하게 되면 승인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빼버립니다. 1,400억 중에 100억을 담당하는 저축은행은 인수구조에서 빼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금감원이 그렇게 하면 그 중단 사유에서 빼줄 수 있다. 그래서 뺐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구텍셀레트컴 그 상상인 측이 그 중국에 가진 소규모 자회사가 있었고 파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파산도 그 유준원 대표가 상상인을 인수하기 전에 일어났던 이벤트인데 그 법원의 파산 절차가 제대로 완료되지 않았다라는 게 심사 불승인 유보 사유였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공탁을 하게 되면 그 공탁 금액도 크지도 않습니다. 10억도 되지 않는 금액이고요. 공탁을 하게 되면 그 심사 중단 사유에서 빼겠다. 나머지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1월 3일 날 심사 재중단 사유가 되었던 그 검찰의 그 무혐의 공문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거를 문서로 가져와라. 사실은 그 전에 검찰에서 직접 그 금감원에 전화를 해서 그 이거 관련해서는 조사 계획이 없다라고 구두 통보를 했습니다. 근데 금감원에서는 공식 문서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문서를 요구를 했던 것이었고요. 그 관련해서 상상인 측에서는 그 남부지검에 그 빨리 종결해달라, 그 다음에 결론을 내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검찰의 답변은 이거라고 합니다. 유준원 대표가 그 피의자로 고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이든 뭐든 그 공식적인 불기소 처분서를 내줄 수가 없다.
라는 것이 검찰의 답변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금감원에 전달을 했는데 금감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공문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내는 것이 검찰에 진정서를 내면 어쨌든 답을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진정서를 냅니다. 정보기관 어디든 진정서를 내면 그 진정에 대한 답변은 공문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이 그 향후 수사 계획이 없고 발견된 혐의점이 없다라는 내용으로 공문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금감원에게 전달해 주면서 세 가지 그 금감원장 면담 당시에 그 담당 국장이 요구했던 세 가지 조건이 다 완비가 되면서 증선이 그 다음에 금융위의 승인을 얻게 되어서 승인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게 되게 이례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이례적이죠. 대주주 적격 심사 받는 사람 중에 검찰의 조사를 그 순간 받고 있는 사람이 얼마가 되며 대주주 적격 심사에 그게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례적인 것이고 낯설어 보일 텐데 그 전후 관계가 바뀐 거죠. 금감원장이 배석한 자리에서 담당 국장이 저에게 공문을 받아오라고 해서 출발이 된 거거든요. 금감원의 요구 없이 먼저 검찰에 무혐의를 무혐의 내용을 공문으로 내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금감원이 요구한 것입니다. 근데 마치 그게 엄청난 특혜인 것처럼. 그리고 만약에 검찰이 그 유준원 대표와 특수관계가 있다거나 그 스폰서 검사로부터 그 장악되었다면 8월 2일 날 패스트트랙 단계에서 바로 해소를 해줬겠죠. 그리고 그 민원 진정서 내기 전에 바로 그 어쨌든 무혐의라고 내부적으로 했으니까 공문 하나 보내주는 게 어려웠겠습니까? 그 공문 받는데 결국은 진정서라는 아이디어까지 나오면서 6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코링크 쪽에 대출해준 시점을 보시면 최초 대출 시점이 코링크 측에는 2019년 6월 17일이고요. 그 다음에 그 WFM에 대출해준 시점까지 올라가도 그 2018년 7월 26일입니다. 그러면 가장 빠른 시기인 2018년 7월 26일 날 상상인 저축은행이 WFM에 대출을 해주는 그런 그 호의를 베풀었던 것, 그 대가로 그 혜택을 받다면 8월 2일 날 금감원의 심사가 중단됐겠습니까? 그렇게 긴 시간 동안 11월 28일까지 무려 4개월 5개월간 중단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노동조합이랑 엄청나게 집회를 하고 이렇게 투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기적으로도 좀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그 금감원이 되었건 검찰이 되었건 그렇게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상태였다면 2018년 12월 31일 날 상상인이 골든브릿지 투자증권 그 매도인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 통보했겠습니까? 그 계약 해지 통보했을 때 그 엄청나게 시장에 그 충격이 있었습니다. 주가 대폭락했거든요. 골든브릿지 투자증권. 그리고 그냥 계약 해지를 공표한 게 아니라 금감원과 금융위에 다 공문 발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쇼가 아니었단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미 그 골든브릿지 매도자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계약금을 40%나 지불을 한 상태예요. 상상인이. 보통 계약금은 5%, 10% 지급하는데 40%를 지급했어요. 근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하면 그 40% 만약에 계약 해지 사유가 아니면 떼이는 겁니다. 그래서 의혹이 그 영향력이 있었다면 금감원이든 검찰이든 계약 해지할 이유도 없었다. 그 뭐 이런 내용들은 그 특히 인수 과정과 관련해서는 제가 그 직접 그 조합원들의 이해를 가지고 제가 움직였기 때문에 그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금감원장도 만났고 그 금감원의 담당 팀장, 담당 국장 몇 차례에 걸쳐서 다 만났습니다. 제가.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특히 주가 조작과 시세 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같은 경우는 검찰이 먼저 수사하지 않습니다. 거래소에서 먼저 전산으로 거릅니다. 중요한 공시정보 있기 전에 대량으로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한 계좌 있으면 금감원에 다 넘깁니다. 혐의 계좌로. 그 다음에 시세조정 혐의가 있는 계좌들, 같은 계좌에서 매수 매도가 잦거나 그 다음에 통정 매매를 한 경우에 그 금감원으로 다 넘기면 금감원이 그거를 가지고 검증 작업을 합니다.
계좌 자금 추적 다 하고요. 그래서 혐의 있는 것은 검찰로 그 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혐의가 낮은 경우에는 검찰에 통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보다 혐의가 낮은 경우에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메모를 넘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공개 정보 유용 같은 경우도 그 금감원이 조사 후에 고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참고사항으로 검찰 통보도 아니고 참고사항으로 넘겼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금감원은 스스로도 혐의점을 두지 않은 것을 검찰로 넘겼던 것이고요. 당연히 그 아무런 그 기초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는데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리는 만무하죠. 금감원 단계에서 자금 추적 정도까지 끝나서 최소한의 그 개연성은 확보되어야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리하면 상상인이 주가 조작 혐의든 아니면 증권 인수를 위해서 그 로비를 했다면 그 금감원과 금융이 실무부터 검찰까지 다 장악을 해야 이 이야기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보시면 제가 볼 때는 최소한의 어떤 검증 그리고 심지어 그 PD 수첩 보도와 관련해서도 좀 뭐 저는 안타까운 것이 주가 조작설에 대한 유준원 대표의 연루설을 얘기하면서 너무 기본적인 의혹이 빠져 있어요. 주가 조작은 알다시피 그 가장 매매랑 통정 매매의 방식으로 주가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주가 조작을 했네라고 해서 저 사람이 했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매매나 통정 매매, 가장 매매는 한 사람이 같은 계좌에서 호가를 올려서 사고 팔고 하는 겁니다. 드러나죠. 거래소 단계에서. 그리고 통정 매매는 두 사람 이상이 한쪽 계좌에서는 계속 사고 고가에 한쪽 계좌에서는 팔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계속 사기만 하고 팔기만 하면 돈이 고갈되고 주식이 고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쩐주가 등장하는 겁니다. 쩐주가 돈을 대면 계속 한 계좌에는 현금으로 입금해가지고 주식을 높은 가격에 삽니다. 그리고 그 주식을 산 주식을 실물로 출고해서 자금 추적 안 되게 다른 그 서로 작전 짠 계좌에다가 입고를 해서 높은 가격에 또 매도를 칩니다. 그래서 주가 조작에는 기본적으로 현금과 계좌 이체가 아닙니다. 현금과 그 실물 주식이 반복적으로 입출고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주가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PD수첩에서는 그런 가장 매매나 통정 매매의 정황을 하나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살인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체도 제시하지 않고 흉기도 제보하지 않으면서 그냥 살인했다라는 누군가의 주장만 가지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매매, 통정 매매 입증 없이 아니면 가장 매매, 통정 매매를 위탁했다라는 거, 시켰다라는 그거 입증 없이는 주가 조작 의혹은 제기도 불가능하고 제기되어도 처벌도 불가능합니다. 범죄 구성 요건이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PD수첩 그다음에 뉴스타파 어디를 보더라도 가장 매매했다, 통정 매매했다 또는 그걸 지시했다라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금감원 조사 단계에서 드러난 것이지만 그 계좌에 유준원 대표가 20억을 먹어서 몸통이라고 주가 조작에 얘기를 하는데 주식을 살 때 워런트 행사 방식으로 10억을 한 번에 삽니다. 주가 조작하는 사람이 한 번에 통으로 사서 한 번에 파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주식도 당연히 입고도 아니죠. 워런트 행사에서 받은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기초적인 근거 없이 그냥 주가 조작이 가담했다라는 누군가의 그 진술만 가지고 의혹이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제가 PD수첩 쪽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 말씀은 안 들어도 좋으니 금감원이나 거래소에서 그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 조사 경험 있는 사람에게 검증을 한번 받아보시라. 그리고 미공개 정보 이용과 관련해서도 그 패턴을 보시면 그 공시 전에 주가가 오르기 전에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차익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저축은행 그 대주주가 그것도 그 주가 오르기 전에 매도했다라는 게 미공개 정보 이용의 그 증거나 정황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너무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만약에 그게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의혹 제기해야죠. 사실은 저도 유준원 대표가 그다음에 상상인 저축은행이 우리 대주주가 문제가 있는 데라면 저는 오히려 밝혀져서 정리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과거 골든브리지 대주주에게 들이댔던 잣대와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회사 망합니다. 그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진실을 찾아가는 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좀 사실관계를 하다못해 저한테라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